오늘 영상 내용은 최고점을 기록하고 나스닥, S&P, 다우지수 모두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다시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어떤 지표와 일정을 보고 어떤 면에서 그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시장이 다시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일단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굉장히 빠른 하락세를 보였죠. 그 와중에서도 이제 3%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실업률이 계속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는 좋은 것이 아니죠. 고용이 좀 과열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지만 골드락스와 같이 실업률도 만만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도 그 M7 기업들, 아무래도 자금력이 많고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는 크게 오히려 영향을 안 받고 좋은 기업 실적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 높은 금리는 특히 소형주들, 좀 부채가 많은 회사들한테는 상당한 압박이겠죠. 그리고 미국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면서 이 높아진 금리도 미국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기업 실적과 함께 AI 테마가 23년부터 강력하게 엔비디아를 대장주로 해서 이런 강력한 테마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겠죠. 그리고 미국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 유럽도 좋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국내 증시보다 오히려 미국으로 자금을 옮겨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 미 증시를 가장 거의 계속해서 이제 최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3년과 24년에 상승했던 이유가 현재는 어떻게 됐나?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주춤했죠. 오히려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번 FOMC 점도표에서도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좀 늦춰졌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로의 반전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업률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완만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조금 지금은 보합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멈추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주춤을 했죠. AI 테마도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AI 테마가 실제적인 수익성에 보탬이 되는지, 엔비디아 같은 회사야 대장주니까 실적이 굉장히 계속 잘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실적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상승세가 좀 주춤하지 않는가,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자금 쏠림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다시 또 작년에도 엔캐리 청산 때문에 한번 증시가 크게 흔들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하게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문제가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상승 요인이 현재는 더 많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히려 상승 탄력을 상당히 받았지만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의 정책들이 상당히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편 관세는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죠. 수입 물가가 상승되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고,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이제 미국의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보복 관세나 아니면 무역 전쟁, 중국은 가장 크겠죠. 무역 전쟁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상승 요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된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 이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미국 국가 부채가 증가되는 거,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민 억제 정책은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오죠. 인건비의 상승은 서비스업의 또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쨌든 다시 중요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14일 그 생산자 물가 지수, 15일 CPI, 16일 날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계속 그 상승률이, 월간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실 때는 이 지표가 발표되는 날만 보시면 안 되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측치가 나오는데, 예측치가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전 달에 수치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뭐 예측 가능한 수치가 나오면은 크게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뭐 예측치가 또다시 뭐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조차도 높게 나오면은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 돼서, 발표 날 돼서 실제치가 이제 예측치와 똑같이 나온다면 또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예측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표한 일주일 전부터는 수시로 이 예측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치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동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엔캐리라는 게 결국은 금리가 낮은 일본의 자금이 금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일 때도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당연히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그 자금을 옮겨서 그 금리 차이만 해도 상당한 수익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 일본의 금리 차가 4.25%인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미국은 이제 금리나 그 주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은 꾸준히 금리를 내릴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은 좀 그 내리는 시차가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일본은 금리가 인상될 요인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금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엔화를 빌려서 엔캐리를 그러니까 엔화를 빌린 자금에 대해서 그거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죠. 그 자금이 결국은 가장 지금 많은 자금이 쏠려 있던 미국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이슈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 금리 인하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이제 일본도 금통위가 있습니다. 미국의 FOMC 같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세계가 글로벌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같은 거야 뭐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얘긴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금리보다도 미국 금리,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일본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단순히 호재만으로 보기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굉장히 빨라질수록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는 그런 속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쏠림, 미국의 자금 쏠림도 약화되겠죠. 당장 1월 24일 날 일본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의 결정이 납니다. 현재는 뭐 동결,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은행 금융위 일정이고요. 아까 이제 1월 24일, 5월 1일, 7월 30일, 10월 30일 일정에 대한 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최신께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본 지금까지는 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25년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미국 고용과 경제, 현재는 뭐 침체를 생각할 때는 아니죠. 작년 2024년을 보면은 약간씩 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거나 50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침체가 혹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침체로 가는 그런 걱정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해서 최고점을 다시 뚫었죠. 현재는 뭐 당장 1월 달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업률도 현재로는 4%대로 1%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고용, 강한 미국 경제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고용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
고용이 좀 흔들리거나 기업이 부담을 느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강한 미국 경제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의식해서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금리 인하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에도 어쨌든 강한 고용이란 거는 인건비가 내려가기도 어렵고 인건비가 점점 증가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 이제 보통 지금은 서머타임이 아니니까 22시 30분에 이제 실업률 발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발표가 되고, 이것도 예측치나 일주일 전부터는 인베스팅이나 이런 쪽을 보면서 예측치도 꾸준히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미국이 특히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단기채를 이제 장기채로 전환하겠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정부의 지출의 상당 부분이 거의 지금 예전에 한 2배 정도가 이제 국채 금리 이자 비용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것이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엔캐리 청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고용은 지금 오히려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해서 현재로는 셀 쪽의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목목표 계좌의 투자 전략 9회차를 살펴보면은 포트폴리오는 조선과 AI 전력 그대로고요.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 2차전지, 탑10 인버스 주식, 제르보이는 페너테테먼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 AI 전력보다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정치 터미아주는 좀 예외로 하고요. 양자 컴퓨터 쪽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테마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굳이 양자 컴퓨터를 한다면 한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이 양자 컴퓨터 분야도 앞서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양자 컴퓨터의 테마를 본다면 미국 쪽, 아이온큐 같은 그런 미국 쪽의 테마를 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 양자 컴퓨터 쪽 한국 주식은 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은 여기에 지금 빠진 종목들은 보유 종목은 여기서 화면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도 같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종목들은 주로 이제 크게 단기 폭락장이 왔을 때 무슨 반대매매 같은 것이 걸려서 급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해 놓은 종목입니다. 현재 주계좌의 주식 종목들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제 요새 원유가 많이 올라가서 WTI 원유가 저희 수익률이 높은 상태죠. 요 2차전지 인버스 주식 또 30% 정도, 금요일날 2차전지나 아니면 조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 때문에 매수를 한 건데, 다른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오히려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는 날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도 좀 기대감,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인 폭삭 소가수다 공개 일정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좀 오를 때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금요일날 하락을 했지만 그날은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2차전지주들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상승세가 좀 견주했던 조선주들은 오히려 하락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목표 주식 매매 계좌는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 조선주 하락할 때 일부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요. 나스닥은 17일부터 4일까지 수익은 이렇게 미미한데 주로 이게 숏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숏으로만 들어간다는 이유는 이게 숏을 했다 바이를 했다 숏을 했다 바이를 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익이
더 큰 추세는 먹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어서 숏에 들어갔는데 음봉이 좀 나기는 계속 연속적으로 며칠 났죠. 17일부터 4일까지. 근데 중간중간 이제 되돌림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면서 반등이죠, 반등. 음봉이 결과적으로는 좀 정강 부야 계장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숏을 잡고 그날 또 수익이 난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면은 청산하고 다시 그날 또 높이 올라가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내려가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반등할 때 또 수익이 줄어든 상태에서 청산하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날 좀 큰 한국과 미국이 전부 큰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숏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숏으로 크게 어떤 숏 포지션이 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좋게 지금 전략적으로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반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버티고 계속 숏을 유지하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쨌든 포지션은 지표가 발표될 때 그 지표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숏을 계속 보유하면서 가는 전략을 시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요일날 상승이 어떤 한국과 미국 쪽의 강한 상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음 주에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올해 시장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어차피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예측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는데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큰 수익 올리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